작년에 봤을 때 미국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의 한 80%가 였고요. 초과 성과를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는 거랑 굉장히 컨셉이 잘 맞아요. 3년 수익률로 보면은 거의 6월 말 기준으로 360%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요. 장기 투자하실 경우에는 이 두 조합 굉장히 주목해 보실 만하다. 하지만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저희가 드디어 모셨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타임 ETF의 두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시장이 너무너무 변동성이 커서 액티브 ETF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더 불리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을 어떻게 좀 최근에 보고 계시는지 일단 좀 현장에서. 네, 시장 상황은 말씀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고요. 옛날에라면 무조건 이거는 이 소식은 호재다라고 해석됐을 것도 이건 악재가 아니냐라고 해석되면서 핑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 이익은 아직 꺾이진 않았다. 뭐 이익 증가율이 꺾이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훼손돼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계속 빠지고 있어서 이익을 기반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는 올라갈 명분이나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액티브 ETF를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이 시점인 만큼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필요도 맞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액티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니까 변동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래도 일반적인 패시브 ETF보다는 보수가 높으니까 무조건 액티브가 불리할 거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 이런 장에서 오히려 더 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어렴풋하게 알았던 이 주식형 액티브 ETF에 대해서 타임폴리오 운용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액티브 ETF의 오해와 진실, 이런 컨셉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구독자 이벤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좀 들으시고, 그동안 내가 액티브 ETF에 대해서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됐다, 아니면 이제 타임 ETF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뭐든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을 해서 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액티브 ETF가 뭔데?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액티브 ETF가 이거다라고 또 한마디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ETF는 워낙 많이 하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ETF가 이제 딱 이름에 나와 있듯이 컨셉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여러 개 담아서 운용하는 상품인데요. 이게 패시브와 액티브의 차이는 이 종목 누가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S&P 5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엔 정해진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요. 기초 지수가 어떤 섹터의 비중은 이만큼 가져가라, 어떤 종목은 몇 % 투자하자,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동일하게 따라가는 게 목표인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훨씬 유연하죠. 정해진 컨셉은 따르되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니저가 결정합니다.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섹터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클 때는 더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매니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고요. 이제 반면에 시장이 오를 때는 내가 예측한 대로 오르겠다라고 하면 패시브가 유리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장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좀 대응을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ETF가 편하실 수 있겠죠. 똑같은 비교지수, 그러니까 똑같은 S&P 500을 따르더라도 이제 패시브는 그대로 그 지수 그대로 따라가는 반면에 액티브는 조금 더 운용력, 그러니까 매니저의 역량을 좀 더 믿고 맞습니다.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보면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을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액티브 ETF는 그럼 100% 매니저 마음대로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따라야 되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액티브 ETF 좋아하시거나 투자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비교지수와 상관계수 0.7 룰,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ETF의 일간 변동률, 그러니까 수익률이랑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관 개수라는 게 일반적인 패시브 ETF의 상관 개수는 0.9. 그러니까 90%를 똑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90% 이상이, 네. 0.9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매니저가 운용을 너무 네. 잘해서 비교 지수는 내렸는데 ETF는 오른 거예요. 상관 네. 개수가 어느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운용을 너무 잘해도 문제고요. 비슷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관계수 0.7을 미달한 경우가 3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 해당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패시브 ETF의 상관 개수는 0.9 이상이어야 되고 액티브 ETF의 상관 개수는 0.7 이상이어야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0.3만큼의 이제 매니저가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어서 이거의 초과 지수를,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ETF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려야 된다.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ETF 자체가 이제 바구니 같은 맞아요. 개념이니까 패시브 ETF가 모듬 초밥의 느낌이라면 이 액티브 ETF는 심혈을 기울여서 초밥을 고른 오마카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나요? 정확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시장에서 좀 돌아다니는 이제 액티브 ETF의 이제 소문을 모아서 한 3가지 정도 제 궁금증을 좀 네. 추려봤거든요.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타임폴리오의 ETF 중에 이제 특정 ETF는 이제 비교 지수보다 이제 특정 기간의 수익률이 2배, 3배 이렇게 이상 났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이거 진짜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까? 제가 OX로 지금부터 답변 드리면 되는 거죠. 네. 먼저 이 답변은 O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시자마자 딱 떠올랐던 ETF가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ETF, 이 ETF입니다. 저희가 액티브 ETF다 보니까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초과 성과. 저희가 표현 자체도 기초 지수라고 안 하고 비교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비교가 되는 지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자. 이게 목표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번 모든 기간에 그러진 않았지만 말씀 주신 ETF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기록해 왔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보시면 3년, 아까 말씀 주셨던 2배 이상 낸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3년 수익률로 보면은 거의 6월 말 기준으로 360%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요. 이게 딱 수치만 보고 몇 %인지 그리고 수익금이 몇 배가 됐는지 요거보다는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네. 초과 성과입니다. 비교 지수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벌었는지 그렇죠. 네, 요거를 보는 게 액티브 ETF의 매력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또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나스닥 그냥 지수 자체가 좋았어. 그렇죠. 지수가 많이 네. 올랐으니까 이것도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용을 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이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초과 성과의 개념으로 액티브 ETF는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과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난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도 다 다른 거잖아요. 어떤 기간에는 비교 지수보다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게 상당히 상장한 지 그래도 시간이 꽤 된 ETF 아닌가요? 네, 맞아요. 22년 5월에 상장했으니까 그쵸. 트랙 레코드가 제법 긴 편이죠. 맞아요. 이게 트랙 레코드를 잘 봐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비교 지수보다 100% 이상 수익률이 나게 되면 레버리지 할 바에는 타임 ETF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100%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레버리지랑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수익률이 좀 좋았다 보니까.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은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레버리지랑 비교해서 보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레버리지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 복리 효과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레버리지가 특정 기간에 2배 수익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간 변동률의 2배여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올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 계속 되면 변동성에 소위 말하는 계좌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장기적인 방향성이 오르겠다. 그리고 나는 시장보다 더 벌겠다. 요 2개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액티브 ETF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네. 혹시 타임도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레버리지는 없고요. 저희 100% 모든 종목이 주식형 액티브 ETF로 운용되고 있고 딱 한 종목이 아닌데 채권 혼합형이라고 해서 주식 반, 채권 반 요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의 컨셉과 네. 방향성은 주식 운용 자체를 정말 잘해서 좋은 성과를, 초과 성과를 내보자 요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버리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뭐 제 아무리 타임 ETF 매니저들이 운용을 잘한다고 해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렇죠. 네. 그 뭐 코스닥 같은 건 솔직히 좀 뭐 연초에 냈던 것은 좀 부진한 상황이기도 네. 하고 좀 그렇게 좋은 이제 나스닥 액티브도 또 하락한 적도 있었고 맞습니다. 좀 어떤 룰로 이제 운용을 해 나가시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운용하는 상품 중에서도 부진한 펀드도 있고 그렇게 부진했던 기간도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방치하는 상품은 절대 없다. 요거고 두 번째는 오를 때는 무조건 시장보다 더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요 두 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무조건 시장보다 더 오를 수 있게.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모토는 그렇게 두 개고요. 이제 보통은 예전에 테마형이나 아주 니치한 테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ETF가 조금 수익률이 많이 마이너스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펀드 상품도 19개고 기하급수적으로 눌리는 걸 추구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모든 펀드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 트랙 레코드가 쌓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주셔라. 장기 투자를 하시면 그 수익률이 회복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취재하다 보면은 업계 평균보다 신상품을 내는 이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네, 아는 사람은 물론 이제 다 알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타임폴리오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ETF 어차피 지수 따라가는 건데 그냥 좀 대형사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왜 내가 이렇게 작은 운용사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활짝 웃고 있는 이유가 이제 저도 갈렸어요. 제 동료 중에서는 와 정말 좋겠다. 그 회사 가다니 하시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업계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이렇게 하시는 안 좋은 회사 가는 친구들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하시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웃었던 거고요. 이제 타임폴리오 자체가 사실은 업계에서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주식을 잘 운용하는 주식 고수들이 모인 하우스로 유명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통 3억 이상 운용하면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들, 론쇼 펀드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는 3억 이상이어야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들을 우리 동일한 운용 철학과 방식을 타임 ETF라는 투자하기 쉬운 비이클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을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훨씬 좋게 투자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거액이 3억 이상이 있었어야지 이제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공모 시장으로 나왔으니까 똑같은 철학으로 이제 이거를 맛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자신감을 나타내신 것 네.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용 문화가 조금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빡세다. 네. 가둬놓고 운용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좀 어떤 편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도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많이 보긴 했는데요. 성과가 좋을 때 특히나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액티브 ETF다 보니까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앞으로도 좋을지 아니면 이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성과가 비교적 좋지 않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은 더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 기회니까 더 늘려야 될지를 의논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교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교지수에 없는 종목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지수의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종목들을 다양하게 보고 의사결정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죠. 수익률이 잘 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지만 네.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네, 그럼요. 정리를 해보면 비교지수에 없는 종목도 초과 수익을 위해서는 이제 담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매일매일 패시브 ETF는 정기 변경을 하지만 이제 액티브 ETF는 이거 매일매일 이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의사결정이 가능해서 조금 더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타임 ETF 아까 19개의 ETF가 있다고 하셨는데 소위 잘 나가는 이 상품들은 다 글로벌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뭐 스페이스X 상장을 이미 했고 지금 뭐 오픈 AI나 인트로픽 신규 IPO도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신규 IPO도 액티브로 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꼭 그렇다고 단언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보통은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딱 기초지수에 따라서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 몇 %까지 투자가 가능한지 아니면 편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액티브 ETF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하면 액티브 ETF는 무조건 최대 비중으로 담을 것이다. 요건데 그렇지는 않은 이유가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우주 관련된 테마에서 과연 이 종목을 신규 상장한 종목을 얼마나 편입을 해야 되냐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비싸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편입을 즉시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편입 비중을 생각보다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거는 요것도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매니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기업이 상장했다고 무조건 최대 비중을 넣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시장 상황에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편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또 과감하게 즉시 편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를 때도 안 보셨던 ETF 중에 하나가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ETF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재전쟁 다큐멘터리 워낙 핫했죠. 그렇죠. 네, 보셨을 텐데요. 중국이 정말 AI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AI 모델이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이 클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 글로벌리 아주 뛰어난 LLM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두 기업이 올해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1월에 즈프 AI랑 미니맥스라는 기업이 두 개 상장을 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엔 1월 상장했는데 충분히 편입을 해봄직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ETF에 2월에 바로 편입을 했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순자산도 많이 커졌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좀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지.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해서 한 2.6배 정도 순자산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2.6배가 늘어난 네, 거예요? 맞아요. 물론 시장 네. 상황이 는 만큼 그만큼 오른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ETF 좀 경험해보니까 계속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의 매수세가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ETF 전체 순자산이 300조가 조금 안 됐다가 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한 500조? 맞습니다. 전체 자산이 2배가 채 안 늘었는데 네. 액티브 ETF는 이제 굉장히 타임 ETF는 빨리 는 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다 좋아요. 수익률도 좋고 뭐 매니저 열심히 하고 뭐 다 알겠는데 액티브 ETF 하면 보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그냥 동일선상에서 넣고 봐도 너무 비싼 것들이 있어요. 1% 넘어가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이렇게 비용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팩트체크 또 네. 여쭤봅니다. 타임 ETF는 보수가 높아서 장기적으로는 패시브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세모 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세모 찬스 네.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왕이면 다홍지 말하고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더 싼 거 사는 게 맞죠. 저희 옷 고를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면 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의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는 저는 단연컨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ETF를 투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가 어디서 언제 나가는지 모르고 계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연말에 뭐 모아서 내야 되냐, 아니면 세금 양도세 내듯이 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총보수라고 하는 개념들이 ETF 매일매일 순자산 가격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ETF의 수익률은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엔 동일한 상품으로 거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나는 좀 더 보수가 저렴한 걸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패시브 ETF 말고 액티브 ETF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라고 하면 비교 지수를 똑같이 추종하는 것 중에 수익률이 더 좋은 거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수익률 그래프가 보수가 매일매일 다 반영이 돼서 보수가 깎여서 나간 다음에 수익률이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ETF 트래커나 뭐 ETF 체크 이런 데 들어가서 네. 보시는 그 수익률이 이제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이제 액티브 ETF가 보수가 비싸도 네. 수익률이 그보다 더 높으면 이건 충분히 가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또 마지막 팩트체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수를 이기는 매니저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작년 말, 뭐 올해 초 같은 시장은 이 펀드 매니저가 지수를 이기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워렌 버핏도 그 와이프분한테 자기 네. 자산의 90%는 S&P 500에 투자해라 라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ETF에 투자하는데 이제 그거의 의미는 이제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적은 게 좋으니까, 중요하다. 네,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는 아무리 매니저가 운용을 잘해도 그냥 지수 따라가면 중간은 갈 텐데 매니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액티브 ETF는 단기로만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도 초과 성과를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는 거랑 굉장히 컨셉이 잘 맞아요. 물론 초과 성과를 잘 낸다라는 중요한 맞아, 전제가 그렇죠.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하나 조금 달라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S&P 500이나 이런 걸 보아도 모든 지수가 함께 올라가는 장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 가중, 모든 섹터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거랑, 그 다음에 특정 섹터는 뭐 좋으면은 당연히 더 비중이 많이 투자하겠죠. 이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동일 지수는 생각보다 안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소위 말하는 오르는 섹터들만 또 올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장기적으로 불안하지 않게는 규칙을 정해져 있는 걸 따라가는 게 나으실 수 있겠지만, 초과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이제 액티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액티브 ETF도 나 좋은 성과만 바랄래 하고 딱 단기간 집어넣고 투자하시면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는 더 잘 운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놓치시면 단기간 투자하시는 일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 진짜 나의 수익률은 네.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거기서의 복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의미네요. 글로벌리 하게도 지금 액티브 ETF가 패시브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빠른 편인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이 액티브 붐이 조금 더 빨리 왔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신규 상장된 종목의 한 80%가 액티브 ETF였고요. 이제 신규 상장을 하려면 그만큼 수요도 있고 엣지도 있어야지 출시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액티브 ETF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상장된 것 중에 10개 중에 8개가 액티브였다. 네, 라는 게, 맞아요. 와, 이게 확실히 좀 ETF도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뭔가 정반합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액티브 ETF에 대한 좀 오해는 어느 정도 이제 제 기준에선 좀 풀린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잖아요. 늘 좀 실전 투자 전략도 어느 정도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2030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처음에 ETF 이제 접근을 할 때, 입문을 할 때 좀 어떤 상품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지금 2030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그룹이 투자에서 가장 큰 무기를 지닌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시간인데요. 물론 20, 30년 동안 내가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결혼, 이사자금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부만큼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 30년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좀 상상하면서 투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사실 메가테마로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죠. AI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현될까라고 했을 때 최종점으로 우리가 그리는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왜 타임은 글로벌로만 출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도 같이 드리면 사실 액티브 ETF는 어떻게 보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투자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엔 난 편하게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딱 맞는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알아서 매니저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고 비중도 늘려주고 괜찮은 종목 있으면 넣었다가 또 별로면 빼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투자하실 때 훨씬 대응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딴 얘기로 잠깐 세면 네. 투자자분들이 저도 주변에 워낙 많이 만나보다 보면 물론 지금은 시장이 흔들려서 고민이 많으시지만 시장이 오를 때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잠깐 띄워놓은 것처럼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다. 맞아. 너무 상품이 많아요. 네, 지금 약 상장되어 있는 게 국내 시장에만 1,10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주식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ETF를 투자를 했는데 너무 똑같거나 비슷한 ETF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테마는 정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AI나 휴머노이드 좋은 거 알겠는데 거기서도 세부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 AI 테마만 해도 반도체였다가 전력이었다가 소프트웨어였다가 또 소프트웨어는 뭐 AI 바이브 코딩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했다가 사스포칼립스 얘기 나오고 막 저기 그죠. 광통신으로 갔다가 병목마다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 찾은 게 액티브 ETF라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더 발빠르게가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 다 모르겠고 네. 귀찮고 나 게을러. 근데 알아서 내 돈 굴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액티브에 잘 맞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도 테마도 굉장히 크게 내는데 AI 테마라는 데에서 이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세부 주도 섹터는 알아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내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AI만 떠올려 보셔도 딥시크 이슈가 있을 땐 중국이었고 또 메모리 관련해서 주목받을 때 한국이 굉장히 주목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한국, 중국, 뭐 일본까지 다양하게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봤을 때 훨씬 편하게 어떻게 보면 패시브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더 잘 맞는 게 액티브 ETF일 수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네. 그 글로벌 AI 인공지능 ETF는 AI를 테마로 하는 ETF 중에서도 좀 빨리 상장을 한 편이죠? 맞아요. AI 테마 기준으로는 최초로 상장하긴 했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또 거기에서 많이 좋은 경험을 하셨다 보니까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ETF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최근에 출연하셨던 게스트 중에서 본인 자녀 계좌를 이제 타임 ETF 2개로만 운용을 하신다는 분이 네. 계셨어요.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수익률이 좋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상품 이름이 이제 타임 플러스 코리아 배당이랑 네.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ETF 그렇게 2개로만 네. 이제 국내 해외 약간 이런 식으로 운용을 반반씩 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근데 연금 계좌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맞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들이 그러니까 연령대에 상관없이 좀 이 구성이 괜찮은 편인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분한테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많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해주신 자녀 계좌 투자랑 또 하나는 연금 계좌였는데 둘의 공통점을 굳이 뽑아보자면 장기 투자라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장기간 투자할 때 액티브가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계좌가 사실은 조금은 다른 면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저는 이렇게 장기 투자하실 경우에는 이 두 조합 굉장히 주목해보실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자녀 계좌 같은 경우엔 사실 요즘 나는 많이 못 누렸어도 자녀는 누리게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자녀 계좌의 증여를 빨리 하시거나 그렇죠.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태어나자마자 해야 돼요. 맞아요. 2천만 원 지금 네. 기준으로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사실 이런 분들이 목돈 마련해 주려고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 성향 자체가 나는 조금 이걸 불려서 주고 싶다라는 성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초과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종목으로 세팅을 하시는 건 저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분산 투자 관점이나 이런 면에서는 괜찮지만 하나는 너무 증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4848, 4989, 4989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세법상에서는 이 자금을 실질적인 지배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누가 운용했냐를 보는데 한 살짜리가 MTS로 막 주문 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죠. 네. 근데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니까 나는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또 갈아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세무 이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금을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잦은 사고팔고는 안 돼, 위험하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은 명의는 자녀지만 주체는 부모였다라고 봐서 이제 불어난 금액을 나중에 딱 보고를 했을 때 불어난 금액 그거를 부모가 증여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나 삼성전자 좋은 거 같아서 샀다가 뭐 하이닉스로 갈아탔다가 또 아니면 AI 전력을 샀다가 또 휴머노이드 샀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가만히 계셔도 시대가 변하는 걸 알아서 맞춰서 알잘딱깔센 느낌으로 운용해주는 ETF를 선택해보심직하다. 그리고 그중에 성장성을 좀 자녀는 충고를 해봐야 되니까 나스닥 100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장 혁신 테마 내가 어떤 거 선택할지 모를 때 알아서 골라주기도 하거든요. 네.
살짝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은 아니지만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비중을 상황에 따라 줄이고 뭐 크립토가 좋았을 땐 크립토의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말고 난 자녀 없어. 내 연금 계좌가 일단 내가 중요해. 제일 중요해. 네. 그럼요. 이제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초장기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다른 포인트는 과세 이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매매하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사서 이게 초과 성과를 잘 내서 10년 후에는 뭐 100만 원이 200만 원, 3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차익분에 대해선 과세가 이연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ETF, 비슷한 컨셉의 ETF를 투자해도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의 답변으로 다시 돌아가면 장기 투자하실 때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사람 마음이 변덕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랑 섹터 모두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나눠서 해야 되고 섹터도 나눠서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출연하셨던 그 출연자분도 아마 미국이라는 한 큰 꼭지랑 그리고 국내라는 한 꼭지 요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성장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콧불배라고 많이 애칭을 붙여주시는데 그 배당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도주랑 배당주 요 비중을 또 알아서 조정을 해주거든요.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지금 배당 시즌이 끝났어. 그럼 배당주의 비중은 또 줄이고 성장주의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성장주, 배당주 요 컨셉 그리고 국가 컨셉 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주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그분한테 그때 그랬거든요. 아니 왜 애들 계좌를 왜 배당주 투자를 하냐. 네. 배당을 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나 좀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왜 아이들은 무조건 장기로 할 건데 성장을 해야지 왜 배당주를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장과 배당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배당을 받으면 그걸로 또 그때 사고 싶은 거를 또 재투자, 네, 재투자하는 게 또 재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어쨌든 국가도 분산을 하고 섹터도 분산을 하고 좀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알아서 섹터를 좀 재배열해주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액티브 ETF의 좀 특징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오늘 또 다양한 상품까지 말씀을 주시니 한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또 수익률이나 이런 거 비교해보시고 또 투자를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 또 액티브 ETF의 이 오해와 진실에 네.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워낙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못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잘할 수 있었냐 이런 사례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단 링크에 네. 저희 가이드북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너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액티브 ETF로 때로는 시장의 위험을 좀 줄여보시고 또 시장이 오른다라고 할 때는 성장주의 비중을 늘려보시는 방식으로 또 다른 대응 형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저희 구독자 이벤트 또 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 보시고 이제 그동안 잘 몰랐던 내용들 오늘 새롭게 알았다 하시는 거나 아니면 이제 타임 ETF에 대해서 꼭 뭐 하는 데야?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 과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